연휴 잘 보냈어요? 오늘은 그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시작하면서 제가 그 항우울제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먼저 올렸었고요. 동영상 강의는 작년에 이제 정신간호학에서, 그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던 동영상 강의 자료인데요. 그 강의 자료가 뭐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항정신병약물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셨던 정신분열증,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정신분열증에 사용이 되는 약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76쪽에 보면 작용 기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과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질환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그 정신분열증 발생 원인에서 보면 첫 번째가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학조사에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에 이제 그 자녀가 정신분열증에 인지반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그 뇌를 촬영을 해보면 그 뭐 MRI를 촬영을 해보게 되면 정상인에 비해서 이렇게 제3뇌실과 측뇌실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뇌실의 어떤 사이즈가 커진 것들 때문에 다른 실제 뇌의 크기가 이제 축소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도파민 수용체라든지 NMDA 수용체 그리고 세로토닌 수용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어떤 그 모노아민 물질들의 어떤 작용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어떤 증상들이 발현하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개발되었던 항정신병약인 이게 클로르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도파민 수용체의 어떤 차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투여를 해보니까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어떤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그 페노티아친계 약물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이 변형계에 있는 변형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함으로써 도파민의 작용이 억제되고 이런 도파민 작용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라는 거죠? 증상이 완화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파킨슨 질병의 경우에는 이 도파민의 어떤 작용이 저하가 됨으로써 어떤 운동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 그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도파민의 어떤 작용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올라가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발생을 하지 않나. 물론 도파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노아민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신경전달 물질이 질병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신분열증에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도파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아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 개발되었던 약이 클로르프마친이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도파민의 어떤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가 클로르프마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우리는 정신분열증에서 이제 1차 선택약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처음 이제 개발이 되었었고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 해서 전형적 항정신병 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피컬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추체외로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의 어떤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수용체가 차단이 되게 되면 도파민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막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차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어떤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이드 이펙트로 추체 외록의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 증후군하고 조금 유사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요런 우리 양리학 교재에선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나중에 간호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그 티피컬 그 안티사이코시스 약물들의 경우에는요. 정신분열증의 증상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환각 증세가 있다거나 하는 등에. 근데 이 특수 항정신병 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신분열증 증상 중에서 음성 증상을 보이는 뭐 이렇게 무감동증이라든지 하는 등등등의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증상에도 효과를 잘 보이는 약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약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티피컬 안티사이코시스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조금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측면에서 개발이 된 약들입니다. 그래서 전형 약물에 비해서 추체 외록의 장애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되게 조금 더 작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의 경우에는 5-HT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 즉 세로토닌에 이제 영향을 주는 약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약으로는 이제 클로자핀이라고 하는 약이나 올란다핀, 쿠에티아핀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요. 이런 약들은 그 추체 외록의 장애가 적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사이드 이펙트들도 또 다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증상들을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정신과 약물들은 정신간호학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식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병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항우울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봤었던 항정신병 약물, 즉 대부분은 이게 정신분열증에 해당되는 약이 있고요. 그 이외에 그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조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분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업되어 있는, 그다음에 또는 우울증과 조증을 왔다 갔다 하는 바이폴라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릴프로이객시드라든지 카마프로마친과 같은 약물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죠? 경련 치료와 관련된 약물들에게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이 이제 반복되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전형 약물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추체 외록의 증상들을 추체 외록의 부작용들을 이제 유발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 작용이라든지 알파 아드레노 리셉터 차단 작용이라든지 항콜린 작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약물 이행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그 중추신경계에 있는 수용체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체를 어떤 차단하는 그런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도 차단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스카린 수용체, 이게 뭐였죠? 콜리너직 리셉터였죠, 그죠? 콜리너직 리셉터였는데 얘들 수용체도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이건 뭐였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과 관련된, 즉 교감신경계와 관련된 수용체였습니다. 그다음에 히스타민 수용체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전부 다 이렇게 차단 작용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부작용을 보인다 해서 대표적으로 항콜린 작용, 그래서 항콜린 작용, 부교감 신경계의 기능을 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눈부심, 구갈, 입마름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교감 신경계에서도 이제 차단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항히스타민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졸음이라든지 체중 증가와 같은 부작용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체 외룩의 장애, 파킨슨 병과 유사한 어떤 긴장, 근육 긴장, 그다음에 진전, 트레머 같은 것들, 그다음 좌불안증, 아카테시아라고 하는 좌불안증 같은 것들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정좌 불안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토니아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빨거나 입맛을 다시거나 그다음에 그 팔다리의 어떤 근육의 어떤 움직임들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다음에 혀를 쑥 내민다거나, 입술을 오므린다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어떤 증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비전형 항정신병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 4-4번에 시판되고 있는 주요 정신운동성 흥분약의 종류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클로르프로마진이라든지 할로페리돌과 같은 것들은 전형 약물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비정형 약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리티움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 조증과 관련된 약물, 조증에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다. 조울정신병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약물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을 간략하게 넣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클로자핀이라고 하는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요, 그 스키조프레니아에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를 우리가 줄여서 SPR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키조프레니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동장애, 즉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스키조 어펙티브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클로자핀이라고 하는 약물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이런 그 스키조어펙티브 디소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를 한다거나 자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가 바로 WBC,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혈당을 많이 올린다든지, 드라우지니스, 그다음에 드라이 마우스, 그다음에 그 저혈압 같은 것들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되죠. 특히 이러한 어떤 WBC 감소는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WBC 수치를 이제 감지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부가적인 어떤 케어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스페리돈이라고 하는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바이폴러 디스오더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이펙트로 운동장애라든지 수면장애 특히, 그리고 변비, 체중 증가 이러한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전형 약물의 경우에는 주체 외룩의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증상들은 완화가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부작용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리튬은 양극성상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이 개발된 역사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정신과의학에서 이제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할로페리돌 전형 약물이라고 했었었죠, 그죠? 우리가 할돌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얘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뿐만 아니라 뚜렛 신드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폴라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매닉 상태에 있을 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클로르프로마진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뭐 두증, 기타 등등의 비슷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 할로페리돌과 관련되어서 조금 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를 조금 더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스키조프레니아 당연히 쓰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급성정신증이라든지 급성정신증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할로페리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과
과 실습을 나가게 되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 급성 정신병에 의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냐면, LSD, 이게 뭐죠? 그 환각제죠, 그죠? 그다음에 실로시빈이나 암페타민, 케타민과 같은 어떤 그 정신증을 유발을 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이제 썼을 때 정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활동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에는 또 어그레시브한 어떤 행동들을 보이게 될 때 그런 행동들을 어떤 이제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선망 같은 것들 이제 델리리움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에도 쓸 수가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이렇게 할로페리도로의 경우에는요. 그 퓨어 메디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인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약으로도 줄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기타 그 왜 그 알코올 중독되어 가지고 그 금단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환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환각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응급에서는 할로페리돌과 같은 항정신병 약물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1% 이상. 디스토니아, 긴장 이상증,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다음에 정좌불안증 같은 거라든지 파킨슨 증상, 그다음에 저혈압이라든지 변비, 그다음에 구갈, 그다음에 시야 장애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면 장애, 그러니까 뭐 졸음 증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할로페리돌 아까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으나 전형 정신병 약물, 그러니까 티피컬 안티사이코시스 약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할로페리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위키피디아와 같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이제 심플한 어떤 그 영어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글로 이렇게 설명된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들도 이해를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여기까지입니다. 향후일 때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한 번 더 다루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거고요. 기타 진도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적절하게 섞어서 운영을 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